일본 스가 총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에 일본 스가 내각이 출범했는데 7년 8개월 만에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의 그림자 내각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의 일본 그리고 취임 이후에 나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 내각 출범 이후에 한일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이 지금 이루어졌죠? 처음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6일 이제 정부가 스가 내각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먼저 보냈죠. 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됐다라는 축하 서한을 보냈고요. 3일 후인 지난 19일에 스가 총리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역시 중요한 이웃이다.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기대한다. 자,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내각이 출범했으니까 축하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 관례 아니냐. 또 지금 이 스가 내각이 아베 정부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는데 뭐가 크게 변하겠느냐 이런 시선도 있지만 지금 워낙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시점에 어쨌든 양국의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일단 희망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스가 총리 뽑히기 전에 여러 인물들이 후보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제 스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정치적 어떤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내각의 국민 지지율이 한 74%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이제 연호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레이와인데 레이와 연호를 발표했던 당사자이기도 해서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뭐 아베 총리하고 비교해 보면 아베 총리는 뭐 이른바 귀족 출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를 이어 정치하는 사람인데 스가는 굉장히 평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흑수저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감이 호감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베 시즌 2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베 전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 2기 이제 아베 내각이 출범할 때 두 번째로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총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관방장관이거든요. 네. 관방장관을 함께 했어요. 이것도 최장수 기록인데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호감도 있는 데다가 뭔가 크게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뭐 아무래도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그런 점들을 아마 높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스가 역시 아베 정권의 정통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安倍総裁が前線全霊を傾けて進めてこられ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さらに前に進めるために私の持てる力をすべて尽くす覚悟であります。安倍政権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て、そして前に進めていく、そのことが私に課された使命である、このよ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자,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인데 이제 아베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하면 외교도 똑같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아베 시즌 2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스가 시즌 2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임기가 아직까지는 너무 짧습니다. 물론 중요한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1년 만에 극적인 변화를 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이미 평화헌법 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외교 정책들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일단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석의 어떤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스가 총리가 굉장히 전략가로 통한답니다, 일본에서. 네. 그리고 좀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베 총리처럼 한국하고 막 이렇게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스가 신임 일본 총리 총재 선거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면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실제로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정성을 알릴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이게 뭐 저희들은 막연히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모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후에 오염수가 발생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물들, 예를 들어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많은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강풍이 불었을 때 해일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들이 지금 원전 부지에 녹아있는 연료, 핵 연료와 만나면서 고준위의 방사성 오염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전부터도 지하수 유입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모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원전 사고가 났지만 끊임없이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원자로에 직접 물을 들이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물은 굉장히 높은 준위의 방사성 오염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오염수를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금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염수는 매일 평균 한 180톤 정도 지금도 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122만 톤 정도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22만 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사고가 나기 전부터 지하수가 문제여서 굉장히 수백 개의 우물을 지금 원전 안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저장한 물을 정화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취지인 거죠.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량을 관리하려고 원전 부지 전체를 둘러싸는 벽을 설치한다거나 그 외의 설비들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고요. 네. 그런데 모두 지하수 유입 같은 것을 막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실행해 왔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화 처리해서 방류한다라는 게 방사능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바다로 내려보내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알려져 있죠. 이 기술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한 60개 넘게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고요. 실패. 그리고 사실 수년간 그것을 알았음에도 2018년도에서 비로소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기대만큼 오염수를 정화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방사능 오염을 줄인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프스는 오염수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수 안에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60여 개가 넘는 방사성 핵종을 해양 방류가 가능한 수준으로 반감시킨다는 건데요. 그 어떤 오염 정도를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알프스 설비는 도입 초기부터 제대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없는 부실한 기술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알프스 기술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그리고 히타치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실제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예견된 실패였던 거죠. 자, 이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뭐 기사를 봤더니 한 7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큰 관심을 여기에 가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들
작년에 크게 저희가 승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분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소를 한 거지만 한국은 피소국에서 승소국이 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어떤 결정은 국제해양법적으로 위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네. 국제법적으로 특히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그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잘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억하시다시피 이 오염수 이슈가 전 세계 이목을 끈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어떤 발언이나 입장으로 반대만 하기에는 지금 일본 정부의 결정이 해양 방류 결정이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힐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는 단순히 국제협조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이 이슈가 굉장히 불거진 이후에 국조실을 중심으로 특별 대응팀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이뤘고 그 TF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천천하고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문제를 폭로한 이후에 한국 정부에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접국인 한국이 국제 공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국가의 협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말로만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국제해양법상 위반인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오늘 국회 황노위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다고요? 네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입장을 물었는데요. 조명래 장관은 해양 방류 자체를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방류를 시작하면 동북아시아 전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네.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사전에 방류를 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 오염수가 처리되고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히 내비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